부동산 개발자였던 프레드 트럼프와 트럼프 일가의 가정부였던 영국 스코틀랜드 루이섬 출신의 메리앤 맥클라우드 사이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장녀 메리앤 트럼프베리, 장남 프레드릭 크라이스트 트럼프 주니어, 차녀 엘리자베스 트럼프, 차남 도널드 트럼프, 삼남 로버트 트럼프. 이 중에서 세상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존 트럼프.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제학 학사를 졸업한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사업을 주력으로 브랜딩 사업, 라이선스 사업, 스포츠 사업 등 수많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1996년 트럼프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회를 통째로 인수했고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USA를 세상에 공개해 미스 유니버스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인 대회로 키워놓았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재산은 2조 5천억 원, 대부분이 뉴욕에 위치한 초대형 빌딩들인데요. 5,500억 원에 거래되고 있는 1290 Avenue of Americas 빌딩을 비롯해서 4천억 원이 넘는 40 Wall Street, 3천억 원에 육박하는 트럼프 타워, 최근 2천억 원으로 뛴 트럼프 파크 애비뉴 등 트럼프가 보유한 초대형 빌딩만 30채에 육박합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미국 대통령이죠. 자, 그런데 현재 트럼프에 붙여진 수식어는 사업은 잘하는데 정치는 꽝, 정치를 사업처럼 하는 사람,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장사꾼에 가까운 사람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수식어들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최근 트럼프는 중국에서 초고속 성장 중인 기업이자 세계 유니콘 기업 1위로 커버린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 틱톡에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킬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나에게는 집행 권한이 있다, 당장 서명할 것이다 라며 비상경제권법과 행정명령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만 월 최대 8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틱톡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틱톡을 금지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을 들었습니다. 최근 틱톡이 개인정보 일부를 자동으로 복사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고 중국 정부가 국가정보법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를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반격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백기투항했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바이트댄스 미국 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또 트럼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장사꾼스러운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거래가 성사되면 미국 재무부는 인수비용 가운데 상당 규모를 중개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 라며 9월 15일까지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며 미국에서 틱톡 사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틱톡을 개발한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업이지만 여기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를 통해 3조 5천억 원을 넘게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미국 법인을 아예 폐쇄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값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중국과 일본 모두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의 충격적인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서 2020년부터 2024년, 2028년도 모자라 대선이 열리는 4년 단위로 해서 2300년, 아니 9000년도 모자라서 평생 동안 대통령 선거에 나올 생각이 있다는 듯이 트럼프 forever라는 표시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영상을 게재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악시오스 온 HBO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관련 질문에 트럼프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 통제됐다 라고 발언하자 인터뷰를 진행한 조너선 스완 악시오스 기자는 미국에서 하루에 1000명씩 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제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라며 팩트를 기반으로 강력한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트럼프는 결국 문서 뒤적이기 신공을 반복하였고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조너선 스완 악시오스 기자가 한국은 인구 5100만 명에 사망자가 300명 뿐이다. 대단하다 라고 말하자 트럼프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스완 기자는 한국이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묻자 트럼프는 한국과 관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않겠다.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라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파격적인 보고서가 최근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자문기구인 SDSN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꼽히는 제프리 sak스 컬럼비아 대학 교수를 대표 저자로 지속가능한 개발 202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방역 성적표에서 한국을 1위라고 표시했습니다. 종합지수 0.90을 받은 한국이 1위, 호주 3위, 독일 19위, 미국은 28위에 그쳤죠. 이 보고서는 한국을 1위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의 방역 성공은 높은 수준의 공중보건체계와 함께 신속한 대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부분의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만한 요소들을 최소화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국방부 기자단 창관에서 한 연구원이 한 말입니다. 이날 기자단이 공개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인 에이사 레이더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냐고 하자 연구진은 그것은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레이더 내부의 모습이 공개될 경우 타국의 전문가들이 그 성능 및 구성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외국에서 우리의 하드웨어에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팔자는 러브콜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우리가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서 수출할 것이라며 이런 제의를 일축시켰다고 했습니다. 현재 에이사 레이더는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레이더 기술 역량을 활용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모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대공 모드에 대해서는 지상시험 중에 있는데 현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모두 계획된 일정을 정확히 준수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우리가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F-35A 40대를 구입하면서 전수받기로 약속받았지만 미국 정부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이전이 어렵다며 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사 레이더 자체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자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과 4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에이사 레이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같은 눈부신 업적을 만들어낸 데는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었습니다. 1970년 8월 6일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년간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소총 등 기본병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1980년대 선진국 무기 개량 개발, 1990년대 고도정밀 무기 독자 개발, 2000년대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 독자 개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초창기의 국방과학연구소는 기본 무기를 국산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이제는 정밀 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는 KT-1 훈련기, K2 전차, K9 자주포, 미사일, 군 위성통신 아나시스2 등 주요 무기 355종을 개발해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지고 군 전력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든 K9 자주포, T-50 훈련기, 잠수함 등 일부 국산 무기들은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50년간 투자액 대비 10배 이상인 44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놀라운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력 증대 면에서 66.9조 원, 예산 절감 효과 면에서 362.5조 원, 기술 파급 효과 면에서 2.8조 원,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 절감 효과 면에서 10.5조 원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외국산 무기 수입에 써야 할 막대한 비용을 국내 기술 개발에 사용하여 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5위,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은 7.2%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국방 예산이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하며 깜짝 놀랄 무기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한국이 핵을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핵만 빼고 핵에 필적할 만한 무시무시한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세계 최대 탄도 중량을 갖춘 현무법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하는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서둘러서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도 풀리면서 2020년까지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져 우주 산업에 도전할 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이번에 6조 2천억 원의 국방 예산을 늘려서 F-35A 전투기, 군사 정찰 위성, 지대지 전술순항 미사일, 장보고 3 배치, 광개토 대항함,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 함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시스템 개량 등을 구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신무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무인기나 로켓 등을 수킬로미터 거리에서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하는 레이저 요격 무기, 소형 무인기 여러 대를 고출력 전자파로 동시에 쏘아 떨어뜨리는 드론 대응 전자기 펄스 발사기, 미령 레이더인 광자 레이더, 양자 레이더 기술 등 처음 보는 미래 무기들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레이저 요격 무기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등 국방과학 선진국들이 개발 중이라며 우리나라 레이저빔 생성 기술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 격차가 1년에서 2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날 군집을 이룬 소형 드론 3대를 한꺼번에 전자기 펄스로 요격해 떨어뜨리는 시험 영상 장면과 발사기도 공개했는데 1999년부터 고전압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EMP 발생장치 설계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힘을 기르는 이유는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 의존했던 우리 국방을 이제는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력 보유에 관련해 주변국인 한국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해하는데 라고 대답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일본의 평화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고노다로는 자신의 집무실에 한반도 지도가 있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적기지 공격력 보유와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은 호시탐탐 국방력을 키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강력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우려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지난 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두 번째 임기를 맞을 경우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첫 번째는 미국 경제의 부흥이었지만 두 번째는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를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우리에게 방위비 인상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합의 금액의 거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한국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과거에 주한미군 철수를 말해왔던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라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도 남중국해를 노리면서 군사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 군사력은 대체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 후 대항해군 및 전략공군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군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해군력 강화에 전력을 쏟아부으며 공장에서 자동차를 찍듯이 군함을 만든다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2월 세계 각국 국방예산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2000년 이후 항모 구축함, 프리기트함 등 함정 건조 능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5월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군 현대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다음 전쟁에서 미국이 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여원 군사위는 대중 압박 계획에 4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며 태평양 지역의 미군 증원, 미사일 방어망 구축, 동맹국가 연합훈련 강화, 최신 전투기 F-35 등이 추가 배치 등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는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도 지난 1일 인도 태평양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며 현재보다 국방비를 약 40% 늘려 향후 10년간 1860억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일본과 중국과 마주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의 국방에 큰 힘이 되어주던 미국조차 많은 돈을 요구하며 떠날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국제정세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국방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970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고 아시아 지역의 분쟁은 각국이 협력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나오자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자주국방이라는 구호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자주국방은 구호에서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진정한 자주 국방이라는 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